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꿈미디어 김준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감사하게 무역업에 와서 저희 베트남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좀 좋은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들고 할게요. 어, 네, 강의안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제 얘기를 더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안 나와 있네요. 오늘은 이제 베트남 전자상거래와 이커머스 플랫폼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어떻게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파트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글로벌, 뭐 베트남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아니면은 현지에서 어떤 부분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현지 광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베트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라든지 노하우들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님이실 테니까 뭐 쓰면은 좋을지, 현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거 쓰시면은 그래도 베트남에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울 때에 베트남에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글로벌한 그러니까 베트남 사업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들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이 단순히 이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용자들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현재 의 패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동남아시아라는 시장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커머스라든지 판매, 매출, 사람 이런 거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활용을 뭐 DB라든지 아니면 운영 활용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독이에요. 그 서비스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그랩이라든지 내가 월 단위로 뭔가 구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물건을 사서 오토 서비스로 가져간다라든지 아니면은 간편하게 결제를 한다라든지 네. 아, 네. 지금 하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구독에 대한 트렌드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 구조라든지 소비자 패턴들이 예전 2000년도, 한 2010년도의 한국의 패턴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는 마케팅 회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스왓이라고 하는 이제 강점, 약점, 위기, 기회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약점이 뭐냐면은 온라인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약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은 너무 큰 그 재화와 상황들이 온라인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어떻게 강점의 영역으로 한국 제품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커머스에서 아니면 이커머스의 다음 패러다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 이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말고 다른 이제 여러 이제 베트남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커머스에 많이 묶여 계세요. 근데 한 발짝 앞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뭐냐면은 비용이 항상 올라가요. 그죠? 비용 너무 힘드시잖아요. 인건비, 고정비, 그죠? 수출하려면 뭐 물류비 등등등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떨어져요? 실제로 뭔가 내가 벌 수 있는 이윤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진출했던 이커머스 이 시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에서 어떤 해법과 방향들을 찾아가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우리가 동남아시아 플랫폼으로 잘 알고 있는 쇼피나 라자다예요. 이 두 업체는 매해 아니면 매일 주거라 프로모션으로 경쟁만 하는 시장이에요. 브랜드는 1도 신경 안 써요. 아무리 한국 브랜드가 여기 2,000개가 들어있고 3,000개가 들어있어도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종용을 해요? 계속 광고비를 종용하잖아요. 야, 비용을 더 태워, 노출을 더 시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무엇으로? 그냥 우리 제품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가품, 뭐 신뢰도, 아니면 배송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전자상거래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갇혀 있어요, 약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동남아시아라는 시장에서 구매, 소비자, 브랜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네 마리 토끼를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출을 하는 여러 이제 기업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로 고민들이 다 다르세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하세요? 처음에 이런 세미나 들으시죠? 세미나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영업에 대한 그런 뭐 박람회를 참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보통 브랜드가 잘 현지에 랜딩이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출을 하다 보면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 얼마 벌 수 있는지부터 계산을 해요. 그게 약간 지금 이제 뭐 뷰티 업체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이제 브랜드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에 대한 한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자꾸 높아져요. 누구한테? 현지 바이어들한테.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한테 자꾸 전화해요. 우리 거 몇 개 사줄 수 있냐고. 우리 매출 얼마 내줄 수 있냐고. 우리 거 얼마나 개런티 해줄 수 있냐고. 옛날 시장으로 자꾸 회귀해요. 온라인이 그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해볼까?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이어가 막 열심히 해. 1년 했어. 그래서 뭐 5만 개, 6만 개, 10만 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유통이 돼요. 현지에서. 그럼 브랜드사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우리가 D2C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이제 자산으로 획득하고 싶으니까. 그 시장을 자산으로. 여기서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시장 버려버리지 뭐.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소비자들 1억 명, 2억 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제품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건데. 그게 지금의 상황의 문제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객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고객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의 재화가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얼마나 현지 매장, 현지에 있는 그런 컨택 포인트들하고 연관이 잘 돼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어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거 이 사람한테 5천 원, 6천 원에 넘겨서 이 사람이 현지에서 2만 원,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1천 원, 2천 원밖에 못 버는데 저기는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꾸 돈을 못 벌어. 또 어려워져. 물건만 만들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지에 있는 매장, 벤더 아니면은 우리 제품을 실제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경험, 삼성도 요즘에 삼성 핸드폰을 경험이라고 판매를 합니다. 우리의 제품을 경험하시면, 이 경험을 구매하시면 이런 단어를 써요.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말이 빠르지 않죠?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얘기할게요. 글로벌 얘기는 대충 했으니까. 베트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베트남 혹시 수출하시는 분? 나 베트남 하고 있다. 저 선물 가져왔어요. 드릴 거예요. 베트남 수출 뭐 하고 있다 하면 한 분, 두 분, 대표님 세 분, 네 분. 나머지는 안 계세요? 네, 셌어요. 세 분.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저희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 매장이 호치민에 있어서 쇼룸 때문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는 진짜 베트남은 중국만큼 어려웠어요. 다 셧다운되고 총 들고 서 있고 윤영철조망 아시죠? 동그라미 철조망 그런 거 막 쳐놓고 사람들 이동 못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강제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피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쇼피가. 쇼피가 돈을 벌면 벌수록 거기에 주변에 있는 재화들이죠. 유통, 물류, 뭐 그랩이라든지 이제 운반해주는 애들, 배송해주는 걔들 아니면은 솔직히 소비자들은 이 3년 동안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은 거예요. 아까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경험이 배제된 구매만 있던 시장, 코로나는. 그게 베트남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도 뭐 괜찮은 시장이야. 약간 금광 같은 시장이야. 근데 그 금광이라는 시장이 너무나 많은 경험들로 세분화되고 온라인이 강화되는 거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인터넷 보급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80% 이상이면은 여기는 되게 똑똑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나라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좋고 심지어 뭐 와이파이도 다 되고 어느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 초반에 검색 광고 시장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야후 때부터 국내에서 광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품에 대해서도. 근데 이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포털 사이트가 없어요. 제대로 된 네이버 같은 사이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쇼피, 라자다, 티키 이런 쪽으로 이커머스 쪽으로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나라예요. 제일 크게. 그 외에는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이제 간접적 매체를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너무 좋대요. 왜? 젊으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가 코어 인구예요. 약 1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40%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요? 돈을 잘 못 벌어요. 기반 산업이 없고, 그죠? 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투자회사들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삼성, 뭐 LG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인력들 풀로만 사용을 하는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잘 안 해요. 아시죠? 베트남 가시면은
남성분들은 잘 일을 안 하세요. 크게 막 뭐 엄청 열심히 우리나라처럼 살지 않는데 여성분들이 참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투자 많으면 쓰리자 까지. 이유는 하나예요. 애들 키우려고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비용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여기도 똑같이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10대부터 40대,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의 사회 운영 구조들이 이 베트남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고물가가 8%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예전부터 해서. 근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 4%대 정도 지금 유지하는 수준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요즘에 재밌었어요. 저희가 가서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농촌. 베트남 농촌 가보신 분. 베트남 농촌. 호치민, 하노이 말고 농촌. 내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가보셨어요? 정말 장난 아니죠? 베트남 분이세요? 네. 아, 나 말 잘해야겠다. 나 말 잘해야겠다. 갑자기 말이 확 막히는데. 저희는 이 도심이 아니라 비도심 지역으로 영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비도심에 있는 이제 지역 상권들이 작은 도시는 1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대부분 다 집으로 갔어요. 왜? 도심이 약간 이제 황폐화되고 일이 없고 자꾸 막히고 뭘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집으로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지방 쪽에서. 그러니까 지방 상권들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통의 마지막 단은 지방이에요. 내가 누구 A라는 바이어들한테 이제 물건을 도심에서 보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다시 도심에 있는 A라는 B라는 바이어한테 주겠죠. 그럼 거기서 내리고 가는 게 지역이에요. 지방에 있는 뭐 소규모 스파, 매장, 뷰티샵 이런 등등이 실제로 거기서 판매가 되고 박스갈이 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나요? 그런 매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을 많이 취급을 하는데 그걸 봤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지역 매장. 도심 매장에 가니까 파리만 날려요. 계속. 안 와. 큰 매장인데 사람들이 저녁까지도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잘 없는데 지역 매장에 딱 가서 봤더니 앞에 오토바이가 바글바글해요. 작은 물량부터 큰 물량까지 그렇게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모습들을 봐버렸어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도 플랫폼을 이쪽 타겟으로 이미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국가적인 특징들인데 그런 이제 지역들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베트남은 또 그 저기잖아요. 그 공산 국가잖아요. 공산 국가다 보니까 제1의 그 핵심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일하는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경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설이라든지 연말 명절 이런 포인트들에 맞춰서 빅 프로모션들이 많이 진행이 하고 있고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제 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보면은 그 베트남 수출은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이렇게 물량이 제일 많은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떼이라고 하는 연말 소비재 이제 뭐 판매 아니면 전자상거래 아니면 온라인 등등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특징적인 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빨간색 좋아하신대요. 빨간색 좋아하시고 숫자 9.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쇼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자사몰, 뭐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책상에 대한 거, 아니면 애국심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컨텐츠로서의 이제 뭐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들을 많이 잡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 가품이 한국 제품이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화장품 유통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여기에 화장품 하시는 분. 안 계세요? 화장품 아무도 안 계세요? 화장품. 네. 화장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가품에 대한 이슈를 되게 많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뭐 바이어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제품들 뭐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에서 잘 나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가품으로 되게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괜찮게 나가는 제품들 브랜드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똑같은 제품을 OEM 해달라 뭐 이런 가품 이슈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좀 일들이 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부터 지금 정부에서 정책들이 되게 강력하게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유통이나 무역법, 그러니까 물류법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삐물이라든지 아니 비통관 제품들도 현지에서 판매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쇼피라든지 이런 데에 뭐 리셀러도 많아지고 없는데 파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제들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네. 일단은 파트 1 30분 동안 지금 열심히 했는데 혹시 베트남 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파트별로 아예 질문을 받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안 쉬고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네. 필수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필수 인증. 네, 뭐 예를 들면 페이스 인증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이 어떤 것들이 어떤 뭐 이 업태나 이런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율주행 로봇 기업입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이요. 제가 자율주행 로봇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저는 전자기기를 이렇게 필링기까지만 일단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안 달린 거는 이제 배터리 있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중에 500A 미만은 일단 그냥 들어갈 수는 있고, 아마 그 정도 되시면은 베트남도 K 전파 인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베트남 전파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인증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로봇 인증은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CCTV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홈캠이라는 거. 네, 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있나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시공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없어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공산품이겠네요. 네, 공산품이겠네. 일반 공산품. 네. 네, 그거는 크게 장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공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뭐 팩헤어라든지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쓰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전기를 꼽아서 하는 거면은 이제 전기 인증 쪽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불 좀 잠깐 꺼주시면 안 돼요? 제 눈이 너무 아파요. 이거 동그라미 불. 고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선호하는 제품, 브랜드,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 아시죠? 네, 왜 아까 손 안 드셨어요? 베트남 쪽에서는 제일 지금 한국 K-트렌드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화장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그다음에 이제 뭐 건기식이라든지 공산품이 거의 비슷한 영역이긴 하고요. 화장품 중에서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부담돼서 이렇게 공중파로 나가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지금 이니스프리라든지 이제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거라든지 이런 게 제일 잘 나가는
지금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 제품 중에서는 썬바임이라든지 아니면은 VT 코스메틱 그리고 뭐 스킨천사 뭐 여러 가지 스킨케어류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뭐 머지라든지 아니면은 포렌코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다시 이제 리스타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약간 대기업들이 주춤한 상황들의 틈을 타서 약 매출이 한 50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 되는 이제 뷰티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브랜드들이 계약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만 한 번만 더. 네. 식품에서 먹을 예. 때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했으니까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쪽 시장 그곳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주의해야 될 상황이 말씀하세요. 지금 가공식품 하세요? 사기꾼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떠한 홍삼 가공식품이세요? 아니면? 달걀, 메추리알 등을 이용하는 가공식인데 네. 다 있습니다. 아, 조금 더 가벼운 건뭐 네. 계란이나 훈제, 예, 예, 예. 훈제 메추리알 예. 등이지만 이제 그다음에 계란말이나 계란찜, 오믈렛 같은 네. 2차 가공식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베트남보다는 조금 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은 좋아하고 있는데 마케팅에서 과연 우리가 네.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네. 일단은 지금 납품하시는 포인트가 약간 편의점이라든지 간편식 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유통처는 그쪽으로 붙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현지 생산을 하시면 로컬법을 가장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베트남은 어차피 식품 인허가나 인증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안에 나옵니다. 인허가가.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식품 공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의류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그리고 저는 일단 시설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산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CGMP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가공이 되는 거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일단 중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또 베트남 경쟁자도 생길 수가 있는 있죠. 그런 방법을 해야 생각할 수 있을지. 일단은 현지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저랑 이따가 멘토링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비용을 낮춘다라는 얘기가 곧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매출을 조금 더 늘려보는 사업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따가 제가 같이 멘토링하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넘어갈게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셨어요. 이제 저희는 온라인 쪽을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많이 진행을 해봐가지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특징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보통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제 전광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홍보하는 가장 큰 매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 뭐 기아, LG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들도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광고 대기업들이 하는 거 잘 못 보셨잖아요. 그죠? 동영상 광고나 이런 거 그냥 뭐 진행하는 것만 보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피드 광고를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피드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는 게 제가 잠깐 이렇게 문제 하나 낼게요. 선물 드리려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피드 광고를 진행을 한다. 페이스북에서. 네. 네, 말씀하세요. TV보다는 휴대폰 사용. 네, 그것도 하나 맞는 거긴 한데 조금 부족합니다.
네. 한 분만 더. 피드, 피드. 이걸 피드 광고라고 하거든요. 게시물 광고. 응. 그 광고를 하는 이유. 네. 그러니까 쇼잉을 하고 많이 보는, 당연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세 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네. 상세 페이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피드에 대한 내용이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 일을 하죠. 우리나라는 5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A4 한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피드에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지 한 장에다가 우리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얘는 상세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 의류 사업, 뷰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사업 처음 하시면서 이 부담, 그러니까 뭔가 이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쓰냐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뭐 한 20줄, 30줄 되니까 그럼 읽어요? 네, 다 읽더라고요. 다 읽고 어떤 프로모션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링크 몇 개 있는지 다 확인하고 쇼피, 라자다 다 들어가 보고 나중에 DM 와요. 페이스북으로. 얼마예요?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TVC라든지 이런 영상에 대한 광고들보다는 확실히 SNS 쪽 광고가 특징적이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크리에이티브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 베개 블랭크 코퍼레이션 그쪽에서 했던 것처럼 쇼츠라든지 자극적인 광고 소재들이 요즘에 아주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베트남의 법보다는 이 페이스북 규제에 어느 정도 잘 맞추셔가지고 비페부터 너무 심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라든지 후킹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후킹. 우리나라도 후킹 되게 좋아하는데 이 나라는 이제 매체가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후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씁니다. 이벤트 뭐 예를 들어 쇼피 더블데이 뭐 5일 5월 5일이라든지 뭐 이런 더블데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후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사례만 가지고 왔어요. 이제 펍지 아시죠? 게임. 오늘은 치킨이다. 이런 이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소재들도 베트남 현지에서 후킹을 통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사 내부에 마케팅 이제 뭐 팀원이라든지 팀장님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고객분들은 어떤 후킹 포인트를 좋아할까? 직관적일까? 아니면은 조금 더 제품적일까? 아니면은 조금 더 뭐 가격 비교적일까? 이거를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막 대행사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직관적이죠? 뭐 곱하기 6. 그러니까 왜 5월 5일 프로모션을 하냐?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정해진 6, 6, 4, 4, 10, 10, 11, 11 이때는 무조건 싸게 팔아. 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그리고 제품, 사람 잘 안 나와요. 사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제품 누끼 따가지고 광고 많이 해요. 그게 요즘에 많아요. 제일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예쁘게 찍거나 비주얼라이징이 좋은 그런 광고 소재들이 한 번씩 돌면은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 뭐, 나 2개 더 줘. 그러니까 이런 광고 소재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다. 운영하시기에는. 그리고 프로모션.
프로모션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적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 때에도 똑같이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제품을 더 주는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때는 같은 값이지만 10% 정도 그냥 할인해 주는 값으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가장 큰 매체는 일단은 여기는 뭐 라자다가 원래는 되게 높았어요. 라자다 플랫폼이 코로나 전에는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쇼피를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놨어요. 쇼피라는 이커머스 매체 자체가. 그리고 쇼피가 아까 그런 프로모션, 아까 저희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프로모션, 그 다음에 직관적인 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쓰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베트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MAU가 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트남 이커머스에서는 쇼피를 논하지 않고는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죠. 그죠? 근데 쇼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이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 돈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ROAS라고 하죠. 광고 대비 효율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는 180%, 안 나오는 업체는 뭐 한 110%, 이 정도 나오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해도 일단 돈이 벌리니까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그 매출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큰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빠져나와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초반부터 아이디에이션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비교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MAU는 지금 쇼피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쇼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프로모션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그런 매체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코코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잘 안 써요. 그리고 구글 API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페이스북 쪽을 통해서 페메, 잘로, 이 메신저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페메는 아시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메신저 하는 거. 베트남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잘로. 잘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네이트온이에요. 네이트온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트위터 같아요. 네이트온인데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피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잘로 안에 있는 내부 광고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수, 사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는 네이트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베트남 지사랑 소통을 할 때는 카카오톡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잘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신저 쪽에서도 특징들이 좀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는 페메, 그리고 일반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메신저로 쓰시는 거는 잘로를 많이 쓰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인기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은 제외해요. 구글은 일단 빼요. 구글은 빼고 이제 유튜브가 왜 1위냐면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미디어가 1위예요, 1위. 미디어.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나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동영상 광고보다는 오히려 약간 웹 예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POPS라고 하는 그 베트남 MCN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초반에 좀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그 구독자가 뭐 1,300만 명. 한 채널이.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생각보다.
그 유튜브 시청 시간도 되게 높은 나라고. 그래서 유튜브는 콘텐츠적인 역량으로 많이 소화가 됩니다.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시각적인 거.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는 페이스북부터 시작이에요. 뭔가 구매가 된다라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에 뭐 VN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그라운드에 있는 뭐 뉴스가 별도로 있어요. 페이지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금방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어차피 뒤에도 나올 건데 인플루언서를 많이 쓴다라고 하죠. 그죠? 인플루언서를 많이 쓰는 게 맞았어요. 맞았어요는 과거형이죠.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를 정말 많이 썼어요. 코트라나 아니면 해외로 진출하는 모든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면은 동남아시아는 인플루언서로 시작한다라고 보고서를 씁니다. 첫 줄부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려면은 그 왜 돈을 벌게 했는지에 대한 베이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중국. 중국 사업 해보신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중국은 왕홍으로 돈 벌었죠. 그죠? 그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걸로 실제로 돈을 버셨어요. 근데 베트남은 중화권 국가기는 한데 유사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오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죠. 정보가 없으니까. 실제로 현지에서 검색을 해봐도 인플루언서가 한창 잘 될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스트가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델을 잡아줬던 게 언제라고요? 2010년도 초반이라고요. 2010년도는 대한민국이 옴니 채널로 유명해졌던 시기입니다. 그 채널의 시기가 이미 베트남에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수준, 세팅 수준, 아니면 광고 소재에 대한 수준, 인플루언서에 대한 활용의 방법과 범위 다 고려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체들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때 타임라인이 복합적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허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타고 넘어가는 게 투두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요. 인플루언서 쓸 때 SEO가 들어가고 SEO가 완료가 되면은 다른 인플루언서가 시작이 되고 복합적 타임라인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상황이 와버렸다라는 게 파트 2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도 말씀드려야 되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현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업태가 어떻게 됐든 업종이 어떻게 됐든 일단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자, 혹시 베트남 쪽에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 계시나요? 마케팅을 한번 해보셨다.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으면 하나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셨어요? 선물 드릴게요. 없으셨어요? 인플루언서 해보신 분들이나 없으세요? 대표님 없으세요? 없으셨어요? 네? 계획만. 왜 계획만 하셨어요?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아까 CCTV, 그죠? 근데 인플루언서로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까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인플루언서는 그런 이제 특정 뭐 컨셉이나 기기가 뭐 이게 뷰티가 아니면은 솔직히 소화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시작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인플루언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품하고 정보
두 가지를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크게 많이 들이시지 않아도 초반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김치를 담그면 바로 먹지는 않잖아요.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 브랜드나 진입한 거에 대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외 진출, 해외로 뭔가 하는 그런 사업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장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의 광고 시장은 약 3번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상황, 이제 코로나 이후로 3번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줘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은 바이어라고 통칭을 하고 온라인 시장은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시장이 베트남 시장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말부터 말도 안 되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더니 이 광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광고가 굉장히 강세였던 시장이에요. 가보시면은 오토바이, 운송수단,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외부의 5개 광고, 야립들, 뭐 버스, TV, 택시, 어마어마한 광고 오프라인 시장이 있는 시장이었어요. 베트남 자체가. 근데 이동이 점점 줄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온라인으로 갔죠. 온라인으로 가서 아까 그런 뭐 페이스북 광고 아니면 쇼피 광고 매체별로 광고에 대한 계속 그 규모가 증가하고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사는 광고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 룸이 훨씬 커졌죠. 왜?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 코로나가. 빨리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을 가버리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 오프라인에 있던 그 모든 광고에 대한 시장 규모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광고 시장. 저희가 예측하건대 앞으로의 광고 시장은 온라인을 오프라인이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오프라인은 죽지 않아요. 온라인은 죽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살아남습니다. 오프라인은 이꼴 매장이에요. 매장들. 현재 다 로컬에 살고 계시는 매장들. 그 매장들이 이제 온라인을 포함하는 게 생길 거고 추가로 모바일이 거기에서 이제 플랫폼의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쇼피나 비슷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 쇼피는 웹이 훨씬 더 강세였어요. 근데 그게 모바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났고 이제 다른 전체적인 광고 시장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앱 관련된 뭐 아니면 현지에서 QR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중정보인식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QR을 도입을 하면서 소매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오프라인 쪽이. 중국 가보셨겠지만 그 끌차죠. 이런 정말 매대 그냥 이렇게 뭐 과일 파는 매대 거기에도 QR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50위안 찍으면 바로 결제되는. 이게 결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COD에서 이제 이런 간편 결제 방식, 캐시 투 다이렉트, 그죠? COD 방식에서 결제 방식이 간편 결제 방식이나 페이먼트 서비스, 앱 내 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고까지도 싹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플랫폼 내에서 결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광고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전통적인 광고 시장을 조금 이제 다루고 조금씩 차차히 넘어갈게요. TV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도 있는 시장이었어요. 베트남은 HTV, VTV, 뭐 TV, VOB 아니면 여러 가지 TV 매체들이 있는데 약간 공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막 엄청나게 공중파 아니 그 케이블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큼은. 그래서 대부분 공영 방송 쪽에서 광고비가 가장 많이 집행이 됐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베트남 방송은 20분 편성이 있어요. 20분. 짧은 편성들이 많아요. 20분짜리 방송, 15분짜리 방송, 8분짜리 방송.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하는 그런 방송 형태들이 있죠. 놀면 뭐하니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쇼폼의 방송들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를 틈틈이 늘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 뭘로 역전이 됐어요? 모바일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아까 그 매체에서 보셨죠? 그 유튜브? 유튜브가 이제 상위권을 찍히면서 TV 광고비가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진 않아요. 늘지는 크게 않고 있어요. 그리고 TV라 함은 또 우리나라 식품 유통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뷰티 회사라든지 홈쇼핑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홈쇼핑이 되게 잘 안 돼요. 어려운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그 CJ엔터에서도 진출했다가 철수했어요, 다. 이미 이제 베트남은 반품률이 너무 높대요. 뭔가 그 약간 신뢰 믿고 사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뒤에 환불을 받아도 사야 되는데 너무 많대요. 그 반품률이. 그래서 이런 좀 TV를 통해서 뭔가 증가하는 그런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은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적 출판 쪽. 신문 잡지가 우리나라도 90년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어요. 웬만한 건강기능식품은 다 조선일보 광고였어요. 그죠? 그죠, 대표님? 대부분 다 신문 서적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매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네이버 같은 포털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뭐 카페가 형성이 되든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뭔가 운영을 하든 그렇게 됐을 텐데 얘들은 자생을 해버렸습니다. 저렇게. 베트남 익스프레스. 저기는 광고 중, 그러니까 저기는 노출 중에서도 뉴스 기사 쪽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사이트예요. 최대 뉴스 사이트. 그래서 뭐 새 소식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뉴스로 보시잖아요. 그죠? 따로 이제 다 뭐 사이트 등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처럼 즐겨찾기에서 보는 그런 시장이에요. 약간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뭐 젊은 층이 찾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 또 좀 이런 뉴스나 아니면 언론 기사들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분할돼 있어요.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틈을 저는 광고를 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긴 다 구글 광고가 되는 시장이에요. 구글 GDN, 구글 키워드 광고, 구글 뭐 어디언스 네트워크 광고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최소한 몇 천만 돼요. 요것만 해도. 저 디지털 매체만 해도. 이쪽으로 광고하셔도 돼요. 베트남 진행하실 때. 쇼피, 뭐 이런 온라인 쪽 어느 정도 이렇게 컨설팅이 되어 계신 업체들은 구글 광고 쏘세요. 저쪽으로. 이미지 광고. 효율 보십니다.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용에 대한 행태인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디지털 쪽으로는 잠재력 있는 시장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2010년도 초반에 그런 메이킹되어 있는 포지셔닝 때문에 옴니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채널에서 뽑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매체가 저렇게 많아지는데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요? 어디서 뽑아 올려올 줄 알고 고객들이. 이거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 일평균 인터넷 시간 우리나라만큼 많이 써요. 그리고 모바일 보급률 지금 뭐 70%라고 적었지만 지금 이미 80% 가까이 됐고 SNS 사용률도 6천만이 넘었고 우리나라 평균보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OS, 그 뭐 애플, 안드로이드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베트남 분들은 아이폰 쓰시죠. 네, 아이폰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프로모션도 되게 많아요. 현지에서 삼성 안 계시겠죠? 네, 삼성보다는 애플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 할 때도 뭐 아이폰 준다 이러면은 뭐한 100분 정도 더 오시고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 매년 꾸준히 성장할 거는 이미 전망 중이다. 근데 22년도 이후에는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셜미디어 이제 현황, 그러니까 내용만 보여드렸고 보통 MAU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한 지금 저긴 6,100만인데 한 8천만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도 광고의 수준과 단계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10가지. 최소 10가지. 그래서 그 10가지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효율이 보고 안 보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재든 아니면은 아까 로봇 이런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광고는 솔직히 여기에서는 페이스북은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고도화는 이미 페이스북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광고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 그거에 덕을 보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하고 짝꿍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정보 집중형이고 인스타그램은 비주얼 집중형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도 나눠서 하실 필요는 있어요. 아까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좀 좋은 것들은 인스타그램만 타겟팅해서 광고하시면은 실제로 효율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저기 있는 트위터를 없애버리고 틱톡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틱톡. 동남아시아는 이제 틱톡이에요. 틱톡의 시대가 왔어요. 동남아시아는. 지금 동남아시아 외에도 틱톡으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뭐 미국 이런 이제 특징적인 대규모의 국가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도 있긴 있겠지만 젊은 세대 때문에 틱톡의 보급률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하나는 틱톡하고 궁합이 잘 맞는 친구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쇼츠에 틱톡의 팔로워나 아니면은 이 PV가 높아지면은 밀고 들어가요. 틱톡 그 쇼츠들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도 틱톡의 소재들에 노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틱톡의 거점이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틱톡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홍보, 그 다음에 틱톡도 본사가 저기 싱가포르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틱톡에 대한 지원들이 동남아시아가 샵도 오픈되어 있거든요. 베트남도. 틱톡 샵. 페이스북 샵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쇼츠를 통한 뭐 샵 판매 이런 걸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인플루언서 왔어요. 인플루언서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광고 얘기하면서 인플루언서 얘기 안 했죠. 인플루언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하고 브랜드 홍보하고 제품 정보 만들고 번역하고 현지 뭐 매체들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뭐 뷰티 패션 뭐 게임 운동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인플루언서가 보통 우리는 KOL까지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콜리스트. 어디 가셔서 이제 뭐 교육 한번 들어봤다 하면 콜리스트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리스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KOC 리스트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KOC는 이게 L이 리딩이거든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KOL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실제로 커스터머예요. 소비자 대상들의
실질적 리뷰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어요. 현지에서도. 저희도 역시 현지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그룹과 마케팅 그룹군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친구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화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정보 전달이나 정리들을 많이 해왔을 테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KOC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높은 사람들, 우리 이제 인플루언서 홍보 진행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대표님들이 얘기해요. 그 친구는 팔로워가 몇 만이나 되나? 뭐 100만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이 한 개도 못 팔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어떤 그 소비자 인플루언서 형태가 뭐 그런 뷰티를 잘하는지, 식품을 잘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소비재들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제 레퍼런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뷰티 업체였어요. 뷰티 업체인데 패션 쪽, 의류, 여성 의류였는데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되게 힘든 시장입니다. 옷이 그 나라에서 나와요. 면이 면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가 메이드 인 베트남 찍혀서 동대문에 왔다가 저희는 그 동대문에서 만든 거를 지금 여기다 다시 팔고 있는 거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매출이 나더라고요. 매출이 어떻게 났냐? 아까 그 KOC 리스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베트남이 옷을 잘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옷을 그냥 잘 입는 게 아니라 막 엄청 큰 막 멋진 유명한 로고라든지 명품 브랜드라든지 쇼윈도 마케팅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패션을 그쪽으로 좀 붙여봤더니 똑같이 베트남에서 생산했던 제품인데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로 야 이거 한국 제품이야. 한국에서 이거 연예인 비슷한 애가 좀 입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런 패션을 너도 따라하면은 너도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꽤 매출이 많이 늘었고 또 현지에서 그런 물량이라든지 생산까지도 고려하는 단계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체가 진행했던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틱톡. 제가 아까 틱톡, 인스타그램 말씀드렸죠. 틱톡을 엄청나게 썼어요, 정말. 다 저기 있더라고요. 옷 좋아하는 애들은. 그 우리나라 유리 알죠? 소녀시대 유리. 그 친구가 이 엄청 틱토커로 유명한 분인데 의료 쪽 아마 그 보시면은 컨텐츠 다 따라요, 다 비슷하게. 그래서 다 옷 파는 사람들은 저희가 있더라고요, 틱톡에. 그래서 이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봤죠. 페이스북으로 링크 달고 글 쓰고 이거 효율보다 저렇게 직관적으로. 베트남 광고가 아까 뭐 좋아한다고요? 직관적인 거. 해서 그 직관적인 부분을 살려주니까 매출이 나는 레퍼런스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홈트. 이거는 코로나 때 이제 진행을 했던 브랜드인데 홈트가 여기에 조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무밴드. 홈트 뭐 고무밴드, 폼롤러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쇼피에서 검색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요. 막 5만 동 뭐 이렇게 고무줄 하나에 5만 동이면은 뒤에 0 빼고 나누기 2 하면은 2,500원, 3,000원.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에 얼마씩 팔아요? 10,000원, 11,000원. 상당히 힘들죠. 그죠? 가격대 자체가 이미 3배, 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바텀업과 탑다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밑에서 아까는 채우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위에서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죠. 왜? 한창 사는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 어떤 제품을 이 인플루언서를 썼는데 이 친구가
연예인이더라고요. 그 셀럽이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셀럽들이 막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뭐 현지에 있는 그런 뭐 헬스장, 이런 이제 그런데 커넥팅이 다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면서 매출이 좀 증가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네, 뷰티 업체예요. 뷰티 업체인데 여기는 콜라보레이션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은 코로나 시작하기 막 전에 진행을 했던 사례여가지고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례도 이 친구는 허영지양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아시죠? 네. 허영지양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었고 이런 셀럽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현지 유통사가 요청을 하는 광고였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6개월 정도 초상권까지 풀어서 같이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 그거를 이제 뭐 저렇게 스폰서드 광고로 확장을 시켜서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은 뭐 틱톡, 페이스북 이쪽으로 실제 광고했던 아니면 노출했던 저런 체험했던 사례들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런 좀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쪽에서는. 자, 파트 3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그리고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오늘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코. 여기는 이제 현지에 있는 포털 사이트예요. 베트남에서 이제 구글 API를 따다가 이제 요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와요.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구글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 아마 자료에도 보시면은 옛날 구글이랑 페이지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코라는 매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심지어 유저가 2,200만이나 돼요. 그래서 정보 검색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제품을 찾아보거나 할 때에 쓰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구글 API를 연동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구글 API를 제일 잘 활용을 하는 온라인 분야가 뭘까요? SEO예요. 검색 최적화. 네이버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구글은 검색 최적화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 구글은 로버텍스트라고 하는 그 수집 형태의 단계가 웹 문서 수집 방식이에요. 아무거나 다 긁어 와요. 그냥 글로벌에 있는 거를. 근데 베트남을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은 베트남 구글 SEO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제품이 나올 수 있게 검색 최적화를 해드린다고요. 우리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 저희는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코라는 매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검색 최적화를 많이 한국 브랜드가 되면은 여기서 한국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구글 API를 갖다가 쓰니까 여기도 같이 노출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매체도 같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구글 SEO도 뭐 앞으로는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피 라자다 티키 얘들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활용도가 조금씩 이제 처지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돈 벌 저희 같은 궁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예상에는 내년에 쇼피, 티키, 라자다 세 개 중에서 오프라인 몰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아마존이 이미 하고 있죠. 아마존이 그라운드에서 자기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거를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쇼피의 제품들이 오프라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경험 비즈니스가 생기기 시작을 할 거다. 제가 첫 장에서 그 얘기했죠. 할 거예요, 이제 얘들이. 왜? 돈이 벌렸거든. 이미 제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제반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요, 잘로예요, 잘로. 페이스북 메신저는 한계가 있어요. 패매. 페이스북 메신저는 진짜 그냥 메신저예요. 카톡 같아요, 그냥. 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링크를 띡 보내줘요. 그럼 그걸 보고 고맙다고 하고 끝나요. 대부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잘로는 흔적도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장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좀 정보라든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광고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리타게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안에 잘로 에즈죠. 그러니까 잘로 광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메신저를 통해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메신저를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걔들은 정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페이스북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잘로는 이미 메신저가 플랫폼의 기반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게 카카오톡처럼 그 안에 배너 광고라든지 피드 광고라든지 동영상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 콜링 광고라든지 텍스트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이제 이 매체에 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도록 요즘에 프로모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층에 대한 소비자 구조가 있는 브랜드사들은 저는 좀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거예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희는 현지에서 이제 피코라고 하는 상호명을 가지고 오프라인, 온라인, 오토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1시간 반가량 드릴 수 있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처음부터 인플루언서 써봤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페이스북 광고 다 해봤고, 사람 써서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매출도 안 나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어찌됐든 신규 고객들이 유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CS라는 세상에서 CX,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바뀌고 있는 그런 단계가 돼버렸어요. 이제 상황이. 베트남도 심지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떤 거점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온라인에 했던 저희의 모든 인프라들을 이제 하나씩 현지 오프라인 매장으로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꺼내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만져보고 체험을 해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게. 바이럴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근데 여기서 이 매장에서 뭔가 하고 있어. 이게 심지어 이게 저희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QR이에요. 아까 다중정보입력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QR이 정보로서 확인을 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결제가 돼요. 그죠? 결제가 되는 QR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에 대한 이동까지도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수출을 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은 물류에 대한 트래킹도 있어요. 실제로. 왜? 우리는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DHL로 보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인천에서 호치민에 갔다. 호치민에서 어디로 갔다. 갔다, 끝.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세요? 전화하시죠. 그죠? 전화하셔서 우리 거 잘 도착했나요? 이상 없나요? SGS는 하셨나요? 뭐 관세나 이런 거 문제 없나요?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QR 시스템들을 이제 제품에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콘텐츠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콘텐츠에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추가적으로 물류에 대해서 이 QR을 입력을 시키면은 한국에서 보낼 때 QR을 찍고 저희 이제 플랫폼 시스템이 있거든요. 50개 보냈어, 1000개 보냈어 입력을 하면은 현지에서 받아서 소분해가지고 매장까지 나갈 때 다 찍고 나가요. 그럼 1000개가 A 매장에 300개 나갔는지, B 매장에 250개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 플랫폼 통해서 판매가 됐는지 아니면 현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됐는지까지도 트래킹이 돼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점. 오프라인 몰 입점이라고 쉽게 얘기를 해놨긴 한데, 저희는 아까 그 지방상권,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매장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어요. 제휴사로.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는 그게 B2B 몰이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현지 매장이지만 바이어가 될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출하던 방식들은 1년 동안에 바이어를 매칭할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에요. 1년 동안 내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근데 매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40%까지 늘어나요. 왜?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매장이긴 하겠지만 50개 들어가고 100개 들어가고 그게 10개 되고 100개 되고 500개 되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그러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유통에 대한 구조가 점점 다이렉트해져요. 요즘엔 보험도 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 수출은 다이렉트하게 하지 않는가? 그게 저희가 생각하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쓰던 방식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 침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침투. 우리는 네이버 카페 침투 형태의 마케팅, 블로그 침투 형태의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침투 형태의 리뷰 이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베트남 현지 셀러를 이용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침투 형태의 마케팅 처음 들어보시죠? 네. 베트남에는 페이스북이 원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그룹의 형태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뷰티 아니면은 아까 뭐 식품, 뭐 도매, 소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그룹으로 잘 나눠져 있어서 그 그룹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침투 형태로 계속 매일매일 그 제품 게시물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달에 많으면은 한 300개까지도 계속 올라가요. 여러 가지 그룹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브랜드나 정보에 대해서 베이스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월간. 우리나라에서 블로그 마케팅 하시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지도 및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으로 계속 홍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서 페이스북 홍보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소액이더라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만약에 요 가운데 있는 제품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거를 저장을 하더라고요. 이 광고를 저장을 해요. 자기 그 피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매장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거 주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거 15%짜리 봤는데 이거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미니게임이라든지 체험단 모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체험단 모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뭐 08리터라든지 이런 업체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 조사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시장 조사와 체험단은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떤 그런 뭐 제형 아니면 뭔가 텍스처, 느낌, 그런 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팅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자기들이 체험해 봤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오프라인 체험단 리뷰 이런 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행사 참여 이런 거는 저희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려놨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막 뭐 매출을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홍보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시고 기존에 들어보셨던 것도 있겠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떠신지 한번 뭐 이렇게 몇 번 한번 질문 들어보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네. 아, 네. 로고로 쓰다 보니까 네. 인력 대체가 좀 중요한 사항이고 뭐 안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로봇이 인력을 대체해서 뭐 집을 나누든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데 네. 저도 배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지에 월 급여가 대략 한 3, 40만 원 수준이 맞나요? 네. 그 평균 단가는 그게 맞고요. 최근에 아까 그 코로나 때문에 지방으로 다 돌아가시던 한 몇백만 되시는 분들이 돌아오시면서 임금이 올라가더라고요. 재취업을 하는데 돈을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은 취업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통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질문을 많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또 질문 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일단 현지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위주로만 그 세일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목표를 바꿔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만약에 물건을 보낸다고 했을 때 현지에서 그것을 다시 소분해서 뭐 소매장이라던가 이런 데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다. 네, 풀필마트나 아니면은 뭐 저희 인력들이 이제 검수해서 소분해서 뭐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건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벌크로 오는 경우에 그걸 소분해서 아예 재판매하는 경우들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어떤 제품 하고 계십니까? 유아용품 좋죠. 너무 좋은 시장이죠. 네. 저희도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그 꽁꽁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 큰 이제 유아 브랜드랑 지금 이제 협약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지난주에 가셔서 아마 그 미팅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매장 포인트를 온라인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가 되면은 판매는 그쪽에서 같이 하면서 온라인에서 포스트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정말 좋은 시장이. 이따가 한번 더 딥한 내용들은 같이 멘토링으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호수미래를 들어갔는데 호수미래 가서 회사를 방문해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저희는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원래는 이제 현지에서 법인장 체제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법인장 체제의 단점이 뭐냐면은 일을 안 해요. 베트남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네, 한국 분이신데 베트남 분이 되셔서 그 같이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리즈너블하게 업무들이 되고 빠른 이제 반응이나 소통이 없어서 지금은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먼저 그 앞에 계신 저희는 지금 생산 수출 업체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수출하는 제품들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짝퉁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제품이 복사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혹시 어디에서 판매를 하세요?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페이스북도 네. 있고 네. 네. 그 쇼핑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저기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정품 인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뭐 온라인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자사몰이 현지 걸로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정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뭐 배너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실이라든지 이중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 페이지나 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기재를 하시고 그거를 홍보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애기 10년 이후에 정신을 선보이는 게 있어서 베트남에 생산한 저희도 예약 네네. 네. 개발해서 이번 하반기에서 안에 네. 들어가지고 8월에 하는 거.
네, 9월에 하는 거 맞아요. 네. 사람도 있다고 저희가 비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계획 중인데 네. 더 유아는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베트남 어머니들이 이제 성분을 보고 물티슈를 쓰시는 나라기 때문에 아시죠? 네. 예전에는 그냥 500원짜리 쓰셨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 알로에베라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소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비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기농이죠. 정확하게 유기농 쪽은 베트남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정식품 쪽을 현지에서 홍보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식품에 하이키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유기농 베이스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든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 성장 도움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는데 현재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한맘이라고 하는 엄마들 인플루언서 그쪽 타겟팅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거기는 아이들 노출이 되는 광고가 되더라고요. 아이랑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으로 좀 잡으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그 피부가 흰 피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바이킹이 가장 큰 걸 갖고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면은 그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베트남의 미의 기준은 그 마르고 연약해 보이고 새하얗고 그러니까 이 새하얀 게 백지장처럼 새하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등 있죠? 등 흰색처럼 하얀 거예요. 창백한 흰색. 그게 그 중국인 미인도 약간 옛날에는 그런 미의 기준이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미인의 대부분이 약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베트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 비타민 B 쪽 브라이트닝분은 무조건 씁니다. 앰플이라든지 마스크팩.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잘 현지에서 판매가 되고 이제 소구가 잘 되고 있고 어떻게 판매가 잘 될 것이냐? 저는 그 저희 제품 중에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도포하면 이렇게 콜콜콜 이렇게 산소처럼 올라오는 그 버블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거의 2년 가량 베트남에서 그 한 품목만 주문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특징적인 거를 잘 표현을 하시면은 한국에서 만든 소재들은 대부분 이제 사람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아예 이렇게 손등에다가 놓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볍게 촬영하시는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좀 화이트닝은 아무래도 비포 애프터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이 뭐 패키징이라든지 디테일들 잡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거기 베트남 지금 시장에 좀 저가하고 고가 상품으로 봤을 때, 제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소비량이 더 저희도 지금 고가도 나가고 저가도 나가지만 어떤 것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저가와 고가도 중요하긴 한데 네. 구성의 중요성이 좀 대형. 맞아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박스에 45개, 60개 이렇게 들은 이제 뭐 대용식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일주일치 아니면 3일치. 우리나라는 뭐 샘플로 나갈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거를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근데 그게 실제로 전환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5개 이렇게 사갔다가 일주일 먹어보고 또 사세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배송비도 들어가고, 왜 이렇게 사시지? 근데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분명히 한 박스를 사면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렇게 계속 소포장된 제품들을 식품 쪽에서는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랜덤 박스. 혹시 식품에 대해서 이제 제품들이 좀 다양하다, 아니면 다른 제품들도 똑같은 포지션일 거예요. 랜덤 박스 기획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랜덤 박스 형태 개념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만 5천 동, 뭐 10만 동, 10만 동 기준으로 잡으면은 5만 원이죠. 10만 동 기준으로 뭐 여기 한 7가지, 뭐 6가지 제품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후킹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에 대한 후킹 포인트를 가지고
식품, 뷰티 뭐 등등등 그러니까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 3분만 더 받아볼까요? 뭐 없으시면은 네.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그냥 그 소액 연장도 있잖아요. 30만 원. 네. 43달러. 네네. 그 43달러가 맞나요? 제가 면세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는 직접 수출 때문에 그러시죠? 예. 네. 출신고 때문에. 수출 신고 때문에. 아, 우리나라는 30만 원일 건데, 아마 베트남이 43불?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크게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미만 제품들은 그냥 관세 없이 바로 들어가는 화장품 경우는 그렇게 작년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물품에 대한 고가품도 좀 많이 선호가 되고 네. 그런 그 연산도 제약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저희는 이제 현지 매장이 있다 보니까 현지 지사가 있다 보니까 제품을 저희 지사 쪽으로 좀 보내서 이제 그거를 현지 3PL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비싼 품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에어로 잘 보낸다고 해도 고가품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 화장품으로 대부분 코스메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잘 운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염려도 있고 해서 뭐 10만 원대 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지에 있는 그런 3PL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해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송업체들도 많이 쓰시긴 하는데 특성도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베트남 사람들이 클렌징 많은 편인지. 클렌징 제품 관심이 많으세요. 클렌징 되게 좋아해요. 네. 클렌징을 언제 좋아하는지를 아셔야죠. 저 이제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이 주기가 있더라고요. 업다운에 대한 주기가 있는데 보통 지금 9월에 많이 나가는 거는 뭐 앰플, 수분, 아니면 화이트닝 요 3가지가 좀 주 품목인 것 같아요. 그럼 클렌징은 언제 나가냐? 클렌징은 조금 더 더울 때 나가더라고요. 여름 오기 전. 그래서 대부분 신제품 클렌징이 런칭되는 시기는 3월이에요. 3월 달에 새로운 제품을 이제 만드셔서 1, 2월 달에 홍보, 2월은 거의 없거든요. 떼시 거의 한 달이기 때문에 다 집에 가요. 돌아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준비하셔서 이제 여름에 선크림, 클렌징 요 2가지가 그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때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말씀 주세요. 없으시면은 줌으로는 뭐 없으세요? 질문을 일치 안 받고 계시나요? 줌도 한 90분 100분 들어오셨다. 네. 뭐 안 들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현장에서는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네. 질문 없으셔도 이제 제가 끝나면은 이 옆방에서 이제 멘토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편하게 이제 아까 저희 거 플랫폼도 한 번 더 소개 들으시고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더 자료가 많이 없는데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은 아마 눈이 활짝 뜨이시는 일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오늘 제 마지막 시간도 이렇게 진행했는데 마무리 멘트 해도 되나요? 네.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교육 들었으셨을 텐데 베트남 시장이 저는 앞으로 이제 한국 시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진출하는 방식들이 이제 점점 단순화될 거예요. 다양화되긴 하지만
점점 그거를 이제 이게 줄이는 루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수출이라는 게 기반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맨날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관세는 어때요? 물류는 어때요? 현지 상황은 어때요? 마케팅은 어때요? 현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궁금하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 산업들인 수출들을 점점 가볍게 줄이고 현지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으로 플랫폼도 10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문의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굿미디어 김준기 본부장이었고요. 베트남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가락 쥐났어. 네, 선물. 베트남.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